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입니다. 후배들에게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자료를 2시간짜리를 20분에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스미디어 속에 보면 직업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나오면 일단 재밌어요. 막 사람도 쳐도 될 것 같고 욕도 잘하는 것 같고 술도 잘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검사들 보면 대부분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악마하고도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검사가 마치 정의 그 자체인 것처럼 나와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차은우나 아니면 역도요정 김복주 같은 학생이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대학교는 대부분 저래요. 정말 만화 찍고 나온 그런 남녀가 나와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그런 일 전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검찰 실제 모습은 이거예요. 이렇게 짜장면 얼른 먹고 앉아서 기록 보는, 되게 실망스러우실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검사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무 골무입니다. 고무 골무가 없으면 침을 너무 많이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록 보는 게 일이에요. 그럼 그 기록을 계속 처리하는 게 일이에요. 뭐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그런 근사한 모습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형사부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돼서 온 기록들 중에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 1년 차 때 맡았던 사건 중에 뭐냐면,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였다고 해서 구속돼서 온 사건이 있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자백을 해요.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체 검시를 제가 갔었는데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매로 때려서 쇼크로 죽은 거예요. 자백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사체하고는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캐물었죠. 주먹으로 때렸어요? 어디를 때렸어요? 얼굴을 때렸어요. 근데 얼굴에는 왜 멍이 없어요? 답을 못 해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니까 진범은 친아빠예요. 친아빠가 애 훈육한다고 때려서 죽였는데, 이 아빠가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재혼한 계모에게 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감방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부인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였어요. 다 자백을 하고 다 인정하는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그게 이제 형사부 검사 일이에요. 형사부 검사들한테 진짜 많이 이야기, 검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어요. 정신 장애가 있는 21살짜리 청년이 염전에서 월급도 못 받고 일만 하다 폭행을 당해서 간신히 탈출을 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해양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무마해버렸다. 이 청년은 그러니까 정신 장애가 있는데도 자기 명의로 대포폰이 5개나 개설이 돼 있고 5개나 팔렸고, 이 사람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염전 주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다고 하면 때려요. 그래서 도망 못 간 거예요? 네, 도망가면 엄청 맞아요. 자, 이 사건을 저희가 그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하고 언론에 정말 난리가 났고, 그때 국정감사 때 제가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까였어요. 가루가 정도로 까였었는데 끝까지 저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19살 때 집을 가출을 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러다가 20살 때쯤 돼서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얘가 서울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너 명의만 빌려주면 5만 원 줄게 라고 해서 가서 대포폰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폰 팔았는데, 거기에서 채권 추신기관에서 어찌어찌 해서 아빠한테까지
이 할부금을 갚으세요라고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가 그때부터 나서서 간신히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놈이 사고만 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염전을 하는 친구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염전이 밤이 되면 그 되게 소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금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네가 여기서 자면서 도둑이나 지켜라라고 이제 와치독을 시킨 거죠. 그걸 했는데 얘가 계속 아프다 그러고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염전 주인이 데리고 아빠한테 데리고 가서 얘 도저히 못 데리고 있겠다. 맨날 아프다 그런다. 내가 도저히 돈도 없고 이 뭐야 이랬더니 얘가 자기 아빠가 실비보험을 좀 들어라. 그래서 네가 돈을 내고 실비보험 그 수령은 네가 받아가서 얘 아프다 그러면 주사 맞히고 그러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돈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나한테 직접 보내 라고 해서 월급을 아빠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희한하게 뭉뚱그려져서 사안이 마치 염전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녹취록은 어떻게 됐나? 직접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아빠가 다 빠졌어요. 뭐든지 직접 들어보지 않고 녹취록만 보시면 안 돼요. 녹취록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생생하게 아빠가 때린 사람이 아빠니? 예, 아빠예요. 염전 주인은요. 그 염전 앞에서 오줌 싸다 제가 한번 군밤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사건이 염전 노예 사건으로 둔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다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기사만 보고 이런 사람을 구속을 안 시키면 이 검사가 말이 되느냐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뭐 240번 버스니 뭐 최선당 사건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을 안 봐요. 그 사람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를 처음에 1801년도에 만든 이유가 뭐냐면 대중들의 분노로부터 피의자를 보호를 하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다 때려잡는 걸 좋아하죠. 검사가 막 날아차기도 해서 사람 잡고 그거 다 불법입니다. 뭐 이번에 뭐 소파도 뭐 플라잉 어택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댕기열이 걸리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 자체는 정확히 말하면 수사를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수사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미란다 원칙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란다 뭔지 알죠? 무슨 짓 했는지? 미성년자를 납치해서 강간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미란다 원칙 고지 안 받았다고 해서 석방이 됩니다. 와,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형사소송법은 그 사회에서 제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어떤 나라의 인권은 쇠사슬하고 똑같아요. 이 첫 번째 고리가 1톤을 견디고 두 번째 고리가 2톤을 견디고 세 번째 고리가 100kg만 견딘다고 하면 이 고리는 전체적으로 얼마를 견딜 수 있는 거죠? 10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10톤, 100톤, 뭐 10,000톤이 돼도 다 소용없어요. 제일 약한 고리가 1kg밖에 못 견디면 그 고리는 1kg짜리인 거예요.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딱 그렇습니다. 제일 약한 고리, 제일 약한 사람의 인권 보호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변호사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좋다. 근데 사회는 제일 약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해 주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검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약한 고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검사가 지금 검찰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걸 못해서는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검사의 자질. 이 질문은 나올 것 같아 미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검사의 자질 같은 거 없습니다. 검사의 덕목은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는 거, 사심없이 읽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검사돼요?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이따 혹시 질문 나오시면 하지만 팁은 몇 개 있어요. 팁은 드릴게요. 후배 검사들한테 할 때 항상 가르치는 방법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셨으니까. 저 오면은 정말 처음에는
보고서를 한번 써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중언부언 막 써요. 막 그래서 제가 막 그래요. 너 구운몽 써왔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막 구구절절이. 요약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하는 방법은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매일 저녁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아티클 중에 기사 아티클 중에 한 100자 정도짜리 짧은 걸 매일 보시면서 그걸 보고 바로 덮어서 세 줄로 요약을 하세요. 두 줄도 안 되고 다섯 줄도 안 되고 무조건 세 줄로. 그거를 한 3달 해보시면 그럼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딱 한 분 정도는 해요. 이거 한 3달 계속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처음에 자기가 3줄 번역했던 거하고 요약했던 거하고 3달 뒤에 요약했던 걸 보면 내가 늘었구나. 글을 보는 능력이 늘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검사 되시면 법조인 되시면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후배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동생 때문에 옛날에 이 두 병원을 다 가봤어요. 하나는 저 보스턴에 있는 데나파버라는 그 암 전문 병원이고 여기는 국립암센터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1위예요. 암 치료율 1위, 5년 생존율 1위. 데나파버는 아예 순위조차 없어요. 그걸 카운트도 안 합니다. 데나파버를 가면은 이쪽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평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방 자체나 대기실 자체를 그냥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왜? 환자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이거 왜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양에 있는 어느 나라는 넘버 4가 데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없앴어. 그 정도로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환자를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자가 들어가 있으면 의사가 그 방에 찾아가요. 의사가 앉아 있으면 환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데나파버고 국립암센터는 가면은 죽을 것 같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제 동생도 가니까 어렵다. 가시라. 기록 말소.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당연히 높죠. 죽을 사람은 다 보내버리니까. 네 검사 돼서, 네 법조인 돼서 어떤 병원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네 선택에 따라 달랐고 저쪽 길로 가면은 성공한다. 반드시. 근데 나중에 죽을 때 후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름이 남는 거죠. 제가 이제 검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제 20분 넘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한 3-4분 받고 몰아서 좀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죠. 저는 사실 김웅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난해한 주제를 줘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 약자 보호라는 원래 직분에 충실한 검사는 검찰을 일찍 떠나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오래 남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법조인 취업하는 분들에게 취업 팁까지 뭐 전달해드리는 아주 알뜰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바쁘셔가지고요. 그래도 바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우리 법조인 준비한 학생들한테 최근 세태까지 좀 감안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가시죠. 뭐 저도 로스쿨 변호사 시절에 로스쿨 강의를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다 이런 뭐 법조인의 좀 길을 걷고자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오셨는데 저는 아무리 뭐 세상이 좀 급속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세상이 굉장히 질퍽해졌다고는 해도 법조인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제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진실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법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뭐 우리 김기현 선배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제 피해자신데 아직까지 그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고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법조인의 길을 이제 걸으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법조인의 그 소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정의를 이제 그 추구하는 이런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그 어려움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또 사회에 좀 기여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법조인 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진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 법원 근무할 때 사법연수원 교수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법고시 시험 합격할 때와는 한 서너 배 정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이 되고 또 법조인으로서 또 사회에 그 진출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좀 이루어 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좀 조금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항상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판사분은 못 만나봤는데 검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은 사실 사업하면서 만나봤는데요. 검사는 딱 한 번 만났는데 신문에 2000년도에 창업했는데 신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외국계 펀드가 스타트업을 찾는다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7개 스타트업이 뽑혀갖고 그 중에 하나 됐거든요. 대박이잖아요. 근데 투자를 받았는데 한국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업체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바로 돈이 못 들어와서 그 국내에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 받고 5개월 뒤에 배임이 뭔지도 모르는 그 스타트업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8개월을 받았거든요. 뭐 맨날 회계장부 열람하고 뭐 하여튼 뭐 A부터 Z까지를 창업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까지 경찰서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검찰 수사를 8개월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끝났냐면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가 검찰청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날 한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검사분이 이랬어요. 제가 없는 게 확실하다고. 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제가 맨 처음에 묻잖아요. 뭐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막 자료도 제출하고 제가 통장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일을 못할 정도요.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책상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끝났거든요. 내가 진짜 그때 기억나는 건 그래도 검사가 되게 유능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무혐의로 끝났어요? 무혐의? 그럼요. 그랬더니 그 돈 많은 기업 사냥꾼이 부르더라고요. 이제부터 민사가 시작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형사는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지만 민사는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4억 줄 테니까 회사 놓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용기 백배할 때라 제가 그 전세 보증금이 한 1억 7천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한겨레에 도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이러면서 덤비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남아서 세상에는 되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꾼 새끼들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힘을 갖고 있든 어떤 네트워크라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잘못 걸리면 정말 끝장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제 로펌에 있는 분이 되게 큰 로펌을 했었는데 그 기업 사냥꾼 회사의 부사장이랑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 동창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더 이상 하면 아예 이 벤처업계에서 매장을 시킬 수도 있다. 그만하고 나가라. 뭐 하여튼간 그래 너덜너덜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검찰청사에 가본 일이 강용석 변호사가 저 병역법으로 고발해가지고 간 거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무혐의 받았고요. 네. 근데 뭐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건데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진짜 가장 어려운 민원이자 부탁 중에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검찰 관련 청탁입니다. 보면은 검사 중에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네, 보통 사람보다 많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저를 변호사로 해요 그때부터. 네, 저를 통해서 변호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 사람한테 말 좀 해달라고. 아 그런 거 전 공적인 얘기 못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만 어떻게 달라고 그럼 자기 하겠다고. 아 그거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끔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 사법부까지도 아니면 뭐 대다수가 경찰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보면은 그렇게 친소 관계로서 뭐 사실 작은 범죄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서 유리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팽배한 것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저도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없지만은 제가 경찰서 갈 일이 있다면은 제가 정치하고 얼굴이 알려진 뒤로 그 교통사고 분쟁 때문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제가 TV에 얼굴 좀 나오고 이제 방송 좀 나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보지 않아도 되는 서장을 면담하게 되고 예. 아니면 또 괜히 그 경찰 그 수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불필요하게 경어를 쓰시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저는 좋은 대접 받았다 볼 수 있지만은 또 그걸 혹시나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거거든요. 검사실은 약간 그런 게 덜한 것 같은 게 검사실은 다 그래도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하는지가 밖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 옆에 조사받는 옆에 파티션 건너는 다른 아저씨가 소리 지르면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합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무리한 민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의 억울한 외침을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서 법조인 되시는 저보다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법조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0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사실 뭐 법적 경력으로 따지면 이제 뭐 벌써 두물 세물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요즘 이 법조 사회를 보면 참 큰일이다.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판사가 될 때였는데 그 선배 중에 잘 아는 선배 중에 고위직 검사를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판사를 제가 임관 될 때 그때 김 판사 검사 중에 제일 무서운 검사가 누군지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부패한 검사 그럼 다시 질문하시기를 부패한 검사 그리고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검사 둘 중에 어느 검사가 더 나쁜 검사, 더 무서운 검사일 것 같아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나쁜 검사, 더 무서운 검사일 것 같아요? 부패한 검사와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검사 1번, 2번 중에 2번 1번 돈 밝히는 사람 1번 그리고 자신이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2번 여러분들도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셨네요. 그래요. 사실 부패한 검사가 돈 밝히는 검사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데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 얘기를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번 진실이라고 확신하면 자신 스스로 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법률가는 그런 점들을 늘 명심해야 된다.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애국자라는 것이 지나칠 경우에 아집이 빠질 수 있으니까 늘 명심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요즘 유형이 그거보다도 또 새로운 유형이 하나 생긴 것 같다. 그 유형은 뭐냐? 저는 그게 뭐 타락한 검사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단순히 검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뭐 검사, 판사, 경찰관 다 비슷한 유에 속해 있다는 전제에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면 자신의 출세에 영합하는 사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차라리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의라는 관념이라도 있을 텐데 자신의 출세에 영합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돈을 받아먹는 놈보다는 훨씬 더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요즘 저는 후배 법관들 보면서 저게 진짜 판사냐 법관이냐 아휴 왜 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래 드는데 간간히 또 그래도 뭐 양심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씩 뭐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만 세 번째 유행이 요즘 너무 강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세 번째 유행은 아예 상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출세에 영합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고 치부되었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저 나쁜 놈이야. 저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만큼의 그런 풍토가 법조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밝히는 건 뭐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여기저기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야 생각보다 쟤는 무서워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출세에 이게 뭐 눈먼 사람은 아예 풍토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다.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법률가를 지향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법률가가 되어야 될까? 제일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늘공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 그냥 공무원이야. 막 그러면 자신의 직무에는 적어도 충실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갖고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모양이 정의 안 된다면 차라리 늘공 법조인이 낫지 정의의 화신 법조인 혹은 타락한 법조인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률가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 꼰대 같은 얘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한 3-4분 받고 몰아서 좀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죠. 우리 여기 남학생.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실 정치적인 거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직무에 맡은 바 다 하고 있고 또 방금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검사들만 자기가 정의의 화신이나 아니면 정말 적폐라는 이름에 불릴 정도로 그런 검사들이 소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어떤 법무부가 검찰이랑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정권 초기에 검찰이 어떤 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토사구팽 당하는 모습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찰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정의라고 믿는 뭐 일부 장관님이나 그런 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 내부의 그런 정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단일 조직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경찰이 경찰 잡아먹고 검찰이 검찰 잡아먹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구가 수사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었던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비처라는 것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법조비리 수사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위공직자 수사나 뭐 그 어떤 비리 수사는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기관이 가서 뭐 솔직히 국회의원 때려잡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공수처 생기면 우리가 무섭겠습니까? 수사 한 번도 안 해본 저기 뭐 어떤 특정 그 변호사 단체에 있는 분이 나와서 거기에서 수사를 할 텐데 회계 장부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계좌 추적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처 생기면 우리는 좋아요.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로 그 이렇게 비리 다 알고 있는 건 수사를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비리 수사를 하는 데는 그 대한민국 검찰만큼 잘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많이 잘해서 문제인 거고. 근데 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비리 수사처를 별도로 하나 만들자라는 게 우리 제안이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공수처로 넘어가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사람의 직무 관련, 그러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즉 우리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나 불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 변질이 돼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일단 법비처를 만들든지 그래서 판사하고 검사만 그냥 드립다 수사를 하는 거죠. 그 조직을 만들든지 그게 아니면 지역 검찰, 지역 경찰로 나누면 그렇게 나눠놓고 나면 서울 검찰청에서 광주 검찰청 검사 구속시키고 그게 실적이 되고 지들끼리 싸우거든요.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왜? 권력은 하나로 뭉쳐 있으면 위에만 잡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은 개혁에 반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법조인을 지망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직역이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걸 생산하지 못한다. 만약에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뭐 저기 어떤 글로벌 전선에서 물건을 팔려고 엄청 경쟁을 열심히 하고 뭐 어디 공장을 들어가도 내가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도 쌀을 내가 뭐 만들어내는데 법조인이라는 직역은 뭘 만들어내지? 그게 약간 고민인 거예요. 어떤 생산적이라는 단어와 법조인이라는 단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법조인이실 때 그런 고민을 다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런 측면에서 사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법조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쪽에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법조는 부가가치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사람 피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는데 백혈구는 산소나 영양분을 이렇게 갖다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백혈구가 없으면은 죽겠죠. 그러니까 백혈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백혈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백혈병이 걸리는 겁니다. 적정한 수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백혈구가 과다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법조가 혈소판 역할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해주는 예를 들면 뭐 대체적 분쟁 해결이랄지 회복적 사법을 동원을 해서 사회의 갈등을 줄여주는 그런 혈소판 역할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로펌에서 한 부가가치 창출하나요? 18년 네. 뜯어먹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전자공학과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구나. 좀 특이하게 그 당시 아마 공대 출신 중에서 변호사가 된 거의 최초의 케이스였던 지금도 로스쿨이 굉장히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배경들이 다채롭지만 그때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없었던 시절에 와서 이래 보면 제 친구들은 이제 공대 나와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이사로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친구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부가가치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법조는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은 분명히 없지만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소프트웨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뭐 고리타분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법은 혼돈의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아까 이영 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없었으면 뭐 저같이 얼굴 싸나운 사람들이 새를 귀합해서 강목 들고 저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차지했겠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게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직역으로 가시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아유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검찰청에서 다른 기관 뭐 이를테면은 뭐 경찰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검찰청에서 다른 기관에 이제 영장 집행을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뭐 다른 기관에서 뭐 이제 수사기관이 사실 경찰밖에 없으니까 다른 뭐 경찰에서 검찰청을 상대로 이제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살면서
뭐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반대하지만 이제 검찰을 상대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강제 수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존재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그 검찰은 여태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뭐 비리나 이런 문제 있을 때 해결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런 태도로 계속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제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수처가 아닌 다른 해결 방안 같은 걸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한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검찰 내부 자정 기능 어디나 다 내부 자정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찰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줍니다. 감찰만 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뭐냐면 구속이 되고 누구 하나 이렇게 유죄가 돼야 속이 시원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권 초기에 그 뭐 토사구팽이니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대로 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그렇게 사냥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물면은 무조건 갖다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개가 되면 안 되죠. 검찰이 사냥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왜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느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사료를 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먹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인사권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인사권을 만약에 독립된 위원회를 외국처럼 그렇게 해서 정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국민이 사료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을 들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제도는 검찰을 중립적으로 움직이고 그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한 것은 예전에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하셨던 이야기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도 안 해서 그러지 그거대로만 하면은 대한민국 검찰 다 바로 서요. 야당 시절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검찰 인사권 독립시키겠다. 그리고 그 검찰은 수사 통제기관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만 전념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겠다. 뭐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사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줄이겠다. 뭐 원칙에 따라서 그 인사 이동이나 보직을 뭐 보장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검찰을 말한다라는 책에 있는데 그 야당 시절에 이야기하신 것대로 하면은 뭐 다 됩니다. 그건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놔야 돼요. 권력 잡았을 때. 대학생 한이삭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아까 그 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좀 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역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떤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들이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부의가 되고 거기서 심의를 받는 것이 과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됐을 당시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용되고 또 이 제도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그 사법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맞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대검에 있었을 때 문무일 총장하고 같이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은 그 옛날 같은 그런 철인이 맡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명한테 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권이라는 것은 선출이나 이런 그런 형태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사법제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그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뭐 판사도 선출을 하고. 근데 판사 선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걸 법조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맡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만약에
횡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횡령죄에 대해서는 이런 하면은 징역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간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돈을 빼가지고 간 건지 아닌지 그런 사실 인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를 점점 이제는 엘리트 이 법조인보다는 국민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있을 때는 배심 재판이겠죠. 민사나 형사에서 배심 재판으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썼을 때 주로 이제 영미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보면 기소하는 권한 자체를 그랜드 주리라고 대배심 제도가 저번에 뭐 장관님께서는 대배심이 재판인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대배심이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진짜 무식의 소치이고요. 그거는 기소 절차입니다. 그거를 국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사라는 게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험 잘 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나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특히 특수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나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약자예요. 여러분 이재용이나 옛날에 뭐 유명한 저기 뭐 정말 오만하게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재벌 총수도 가서 뺨 맞은 데가 검찰청입니다. 검사는 약자가 아니에요, 절대. 여론과 그런 데 몰리게 됐었으면은 그 사람이 재벌이든 권력자든 그 사람도 약자가 되는 겁니다. 법은 항상 그런 약자를 그 상황에서 그 약자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이재용이라고 해서 적법한 그런 절차를 벗어나고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무조건 처벌받게 한다. 그럴 거면 사법제도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선거 그 투표해가지고 나 이재용 싫어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처럼 도편 추방제로 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적법 절차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일반적인 그런 흥분과 분노에서부터 피의자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정의에 부합하더라. 즉 일종의 형사소송법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어떤 상황이 돼도 일단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검사의 기소 권한을 그런 걸로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걸로 상당히 많이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법정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곽희근입니다. 김웅 의원님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내에서 뭐 법학 전문대학원에 지망하거나 혹은 간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이런저런 토론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현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 지휘권이나 기소 독점권이 너무나도 과하다라는 측면으로 지지를 하고 반대 측은 우리가 검찰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었을 때 경찰이 너무 비대한 인원과 더불어 물리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사 지휘권까지 주는 것은 너무 큰 괴물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은 그거는 프레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소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인소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사인소추가 없는 기관에 있었을 때는 거의 다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기소 독점주의라는 용어를 이용을 해서 거기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사는 원래 왜 만들어졌냐면 사법통제 즉 수사 지휘하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앨 거면 그냥 검사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수사지휘가 되게 낡은 것이다. 일제시대 때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일부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EU에서 EU 검찰청 생기거든요. EU 검찰청에서도 다이렉트하고 오더라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럽 검찰청의 검사가 그 유럽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신 검사는 그렇게 하려면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 옛날에는 1801년 이전에는 수사기구하고 피의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 있고 판사는 그 링 사이드에서 채점을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수사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자벨 경감이 있고 장발장이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경기가 일어납니까? 경찰이 권투를 하다가 파이프를 꺼내서 막 두드러 패요. 그래도 아무도 그걸 제지를 안 하는 겁니다. 불법이 일어나도.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링 위에 올라가서 누가 객관적으로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801년도에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검사가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역할만 하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중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중지를 들어야 되겠죠. 중지야, 그렇죠. 됐어. 내가 보기에는 계속 때려도 돼. 밟아도 돼. 발로 밟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중지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수사지휘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문제냐? 심판이 그냥 그 심판 역할만 하면 되는데 검사가 지가 경기를 뛰는 거예요. 지가 홍코너 선수가 되는 거예요. 지가 홍코너 선수가 되면 지가 사람 두드러 패고 밟고 쇠파이프로 때렸을 때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한 게 뭐냐면 니는 계속 복싱 선수를 할 거면은 다른 사람을 심판으로 올리고 그게 아니면 너는 심판만 해. 심판 안 할 거면 너한테 그런 다른 사람한테 중지해라 하는 그런 지휘 권한을 주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수사권 조정 방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사권 조정 방향은 어떻게 됐냐? 검찰 선수 즉 심판이 경기를 할 때는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경찰이